얘네 진짜 믿을 만한 거 맞아? 그럼 일단 중고로 몇 개 사보자. 이렇게 시작된 거래가 지금은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놨습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국가 신뢰도를 통째로 가져가는 게임이 되어버렸거든요. 2017년 핀란드에서 처음 K9 도입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분위기는 꽤 싸늘했습니다. 한국산? 검증된 거 맞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선택할 때 엄청 보수적이거든요. 독일 거 쓰거나 자국산 고집하거나 그게 기본값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써온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국방체계 전체를 흔드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국이 꺼낸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고부터 써봐라. 이게 진짜 미친 한 수였어요. 보통 방산 세일즈라고 하면 최신형 들고 가서 스펙 자랑하고 시연하고 계약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완전히 반대로 갔습니다. 우리 군이 쓰던 거니까 일단 싸게 써보고 판단해. 이 제안 하나가 9년 뒤 1조 원짜리 계약의 씨앗이 됐습니다. 핀란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중고 48문을 먼저 가져가고 마음에 들면 추가로 48문 더 사는 옵션 계약까지 붙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테스트 구매처럼 보이죠? 근데 상황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핀란드 겨울을 아시나요? 영하 40도입니다. 눈은 무릎까지 빠지고요. 일반 장비는 여기서 제대로 작동하기조차 힘들어요. 엔진 시동이 안 걸리거나 유압 시스템이 얼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포탑이 움직이다 멈추면 그냥 고철 덩어리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K9은요. 핀란드 현장에서 실제로 나온 반응이 이겁니다. 이거 왜 멀쩡해? 진짜로요. 이 소식이 일본 야후 재팬까지 퍼졌을 때 반응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베스트 댓글 1위. 좋아요만 2,000개가 넘은 댓글이 이거예요. 중고가 이 정도면 신형은 얼마나 더 좋은 거냐.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좋아요 10,000개 넘긴 2위. 댓글은 이겁니다. 한국 장비가 북유럽 환경에서 저렇게 버틴다고. 일본은 뭐하고 있냐? 그 밑으로 댓글 수백 개가 같은 논조로 달렸어요. 자국 방산에 대한 자성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이 중고 전략, 여러분이라면 처음부터 믿으실 수 있었을까요? 새 것도 아닌 중고를 파는 게 신뢰를 높이는 전략이 된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시나요? 댓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살짝 남겨주세요. 한국이 왜 이 전략을 택했는지 진짜 이유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반전입니다. 2021년 핀란드가 다시 움직입니다. 추가로 중고 흰문을 더 구매합니다. 겉보기엔 별거 아닌 숫자 같죠? 근데 방산 시장에서 이건 엄청난 시그널이에요. 무기 시장에서 한 번 사보고 끝나는 건 그냥 테스트입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추가 구매를 하면 이건 내부 평가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에요. 우리 전력에 이 장비를 진지하게 편입시키겠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거든요. 이 뉴스가 야후 재팬에 퍼지자 또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추가 구매. 이건 이미 전략적 선택이 끝난 거다. 이런 분석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일본 내부에서 슬슬 위기감이 감지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반응이 나왔어요. 일본이 핀란드 같은 환경에서 자국산 자주포로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냐는 논쟁이 붙은 겁니다. 일본이 보유한 99식 자주포는 단가가 K9의 몇 배 수준이에요. 생산 속도도 훨씬 느리고요. 그 논쟁에서 나온 결론이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능 차이보다 더 심각한 건 공급 능력 차이다. 이런 자성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요. 2027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전 세계 안보 지형이 단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경선 길이만 일탄 340km가 넘어요. 당연히 바로 긴장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반응은 아주 빠르고 명확했어요. 한국아, 남은 옵션 싹 다 줘. 진짜 이렇게 움직입니다. 남아있던 옵션 물량 38문을 전부 끌어갔습니다. 이건 그냥 구매가 아니라 생존 모드예요. 전쟁이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유 있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빠르게 검증된 장비로 전력을 채워야 합니다. 유럽 장비 계약하면 실제 납품까지 몇 년씩 걸려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줄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한국은요? 지금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이 차이 하나가 완전히 터진 겁니다. 야후 재팬에서 이 소식이 퍼지자마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속도가 무기다. 일본은 왜 이런 선택을 못하냐. 이런 댓글들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그냥 한국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일본 방산 시스템 자체가 너무 느리다는 자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본 자위대 전문가들조차 공개석상에서 유사시 우리는 이런 속도로 움직일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꽤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본 입장에서 더 아픈 지점이 있어요. 일본은 이 시기에 수십 년간 이어온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을 시작했거든요. 왜냐고요? 한국이 해내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 시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위기감이 정치권까지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미 늦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핀란드가 K9을 처음 들여간 게 2017년이에요. 9년 동안 현장에서 검증되면서 쌓인 신뢰를 지금 수출 규제 풀었다고 바로 따라잡을 수는 없는 거죠. 야후재팬 댓글이 이 부분에서 솔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규제를 풀어봤자 신뢰 구축에만 10년은 걸린다. 현실을 직시한 반응이 퍼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반전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2026년 4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핀란드가 중고 백실미문 추가 도입 대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 규모가 약 1조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많이 샀다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냥 중고 그대로 줘가 아니에요. 우리가 풀옵션으로 싹 고쳐줄게. 이 조건입니다. 최신형 K9 A1급으로 전면 개조해서 제공하는 계약이에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업그레이드와 유지 보수, 부품 공급, 기술 지원까지 포함된 장기 수익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방산업계에서는 이걸 잠금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번 특정 무기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 다른 나라 장비로 갈아타는 게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부품이 안 맞고 교육 체계가 달라지고 전술교리 전체를 다시 짜야 하니까요. 핀란드는 이제 완전히 한국 방산 생태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야후재팬 반응이 이번엔 달랐습니다. 평소에 한국 방산을 폄하하던 계정들도 이번엔 조용했어요. 댓글란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방산에서 서비스 산업까지 확장했네. 우리는 왜 아직도 제조만 하고 있냐.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일본 방위성 산하 싱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장 원인은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다. 납기 준수율, 현지화 협력, 유지보수 인프라가 패키지로 따라온다. 일본 정부 기관이 공식 문서에 한국 방산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변화예요. 그리고 이게 핀란드만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노르웨이는 이미 K9을 100문 이상 운용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까지 대규모로 사들였어요. 루마니아, 이집트, 인도까지 한국 방산 장비 도입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만 해도 한국산 무기를 쓰거나 협의 중인 나라가 이미 10개국이 넘어요. 이건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닙니다. 중고 전략 하나로 시작해서 현장 검증으로 신뢰를 쌓고 공급 속도로 경쟁자들을 제쳤어요.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 생태계로 묶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한국인한테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이건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K9 자주포 하나만 해도 협력 부품사가 수백 개예요. 엔진, 포신, 전자장비, 통신 시스템, 야간 투시 장비까지 전부 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납품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대가 수출될 때마다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난 범위로 퍼지는 구조거든요. 방산은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커질 시장이에요. 이미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까지 확장되고 있고요. 부품, 정비, 소프트웨어, 인력 교육까지 전부 다 연결됩니다. 이건 그냥 제조업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예요. 방산 관련 ETF나 종목들이 이미 2년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구조적 흐름 때문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사람과 그냥 뉴스로 소비하는 사람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거예요. 야후재팬에 최근 달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는데 지금은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네. 이게 현실이에요. 기술보다 더 무서운 건 실행 속도고 실행 속도보다 더 무서운 건 신뢰가 쌓이는 속도입니다. 한국은 9년 동안 그 신뢰를 조용히 쌓아왔어요. 핀란드는 이제 단순 구매를 넘어서 현지 생산 협력, 기술 이전, 공동 개발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만드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방산 외교의 최상위 단계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얘네 진짜 믿을 만한 거 맞아?
2017년 핀란드가 던진 이 의심. 9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총 208문, 약 1조 원 규모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흐름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핀란드 하나로 끝날까요? 아니면 유럽 전체가 한국 방산 생태계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 아시아, 중동까지 확장되면서 한국이 방산, 한국 5위 안에 들어가는 날이 진짜로 올까요? 댓글로 어디까지 간다고 보시는지 이유도 같이 써주시면 진짜 재밌겠습니다. 이런 흐름 계속 보고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게 한국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관련 산업, 어디서 실제 기회가 나오는지 훨씬 깊게 봐보겠습니다.